네,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의 공학적 평가적 기초. 네,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네, 오늘은 우리가 회귀분석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회귀분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많은 논문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통계적인 기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쉬운 그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중학교 때쯤 아마 배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1차 함수, 예, 선으로 되어 있는 직선으로 된 그 1차 함수의 모양이 이런 선형회귀, 가장 기본적인 회귀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뭐 2차 함수, 3차 함수처럼 그런 곡선의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회귀 모형도 충분히 예, 우리가 설정이나 뭐 분석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많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뭐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분석에서도 결국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예측입니다. 어떤 결과값에 대한 예측인데 그 원리, 기본 어떤 그 기저에는 이 회귀 분석의 내용이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모형을 내가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다. 연구에. 그렇다면 이 회귀 분석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논문을 보실 때 회귀 분석은 또 많이 여러 분석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원리 위주로, 예,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조금 뭐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예, 들으시면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예, 하나씩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뭐 영어로는 regression, 예, regression analysis라고 하고요. 여기서의 그 회귀라는 의미, 네, 그 영어로는 regress고 뭐 한자로 쓰면은 예, 다시 뭐 돌아간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회귀라는 거는 이제 평균을 향해서 예, 모아진다는 의미를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많으면은 예, 뭐 자료가 예를 들어서 뭐 몇 개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점, 뭐 그걸 평균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좀 흩어져 있을 수 있죠. 물론 평균 근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자료가 예를 들어 한 10개만 있다 그러면은 어떤 자료는 뭐 그 평균 근처에 있고 어떤 거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확률이 많은데 자료가 많아지다 보면 뭐 100개, 1000개, 그쵸? 예, 샘플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자료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평균을 향해서 예, 모아진다는 예, 평균에 어느 정도는 약간 수렴한다는 그런 의미를 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 분석할 때는 독립변수도 일반적으로 네, 연속형 자료, 그렇죠? 척도로 얘기를 한다면 등간 척도 이상, 그리고 종속변수 역시 예, 연속형 자료, 등간 척도 이상일 때 우리가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회귀 분석 중에도 예, 뭐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뒤에서 잠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연속형 그 자료라는 거는 일반적인 회귀 분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회귀 분석의 종류 중에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지 뭐 다양한 회귀 분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자료의 형태가 조금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회귀 분석을 이야기할 때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 자료일 때 그때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독립변수도 그 y,
보통은 이제 우리가 y값 종속 변수를 보통 y로 많이 두는데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균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예측이나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의 목적, 네, 우리가 회귀 분석을 왜 사용을 하냐, 그리고 회귀 분석이 우리가 통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의 목적,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측, prediction, 그리고 설명, explanation, 네, 이 두 개가 그 회귀 분석의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업 성취를 예측을 하려고 그래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 그럴 때 요 F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함수, 펑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학업 성취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학생의 공부 시간이라는 하나의 독립 변수랑 학생이 어떤 그 특정 과목 또는 어떤 공부에 대한 흥미, 네, 이 두 개의 독립 변수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요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학생의 학업 성취라는 종속 변수로 보셔도 되겠고요. 학업 성취를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연구를 여러분은 왜 하시는 거예요? 연구라는 거는 특히 우리는 교육학, 사회과학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둘러싼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 현상들 또는 사회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단순히 기술을 한다든지 지금 현실에 대해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의 어떤 현상들,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들, 자료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를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생들의 어떤 방금 예에서 봤던 것처럼 학업 성취를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또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우리가 교육 행정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제한된 예산으로, 그렇죠? 국가의 어떤 제한된 재정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그리고 어떤 과목에 또는 어떤 특별 활동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효과가 있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우리가 그 제한된 예산을 갖고 잘 분배를 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에서 많은 부분이 어떤 예측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초점이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한다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부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 또 여러 갈래로 나와서 여러 특성의 세부적인 어떤 자료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회귀 분석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귀선과 회귀공식 나와 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회귀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x의 값을 알고 y 값을 예측하는 직선이다. 그래서 x와 y도의 3포도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좌표가 있고 여기가 이제 x축,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y축 있다면 지금 자료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 제가 점으로 찍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자료들 또는 우리가 학생이라고 친다면 학생 한 명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아까 여기서 예로 봤던 것 중에 뭐 x축을 우리가 뭐 공부 시간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y를 이제 학업 성취도라고 봤어요. 학업 성취라고 자료를 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이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학생들의 분포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이 지금 퍼져 있죠. 이렇게 자료가 이 삼포도의 중간을 가로지른 직선. 그렇죠? 한번 그려보면은 뭐 이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선 또는 뭐 기준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회기선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선형 가장 심플한 가장 간단한 회기인 1차 또는 뭐 선형 회기에서는 이 직선을 찾는 것 가장 이 자료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이 직선을 찾는 것이 우리가 그 회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목표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개념적으로 회기 분석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그 회기 분석의 뭐 종류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회기 분석은 그냥 일반적인 가장 노멀한 회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그 앞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은 요 리니어 리그레션 그렇죠? 네, 선형 회기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회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가 모두 연속형 자료일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종속 변수가 그 연속형 자료가 아니라 범주형 자료.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생존 분석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뭘로 볼까요? 교육적인 상황에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뭐 청소년들이 어떤 비행 활동, 비행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그 청소년들이 어떤 비행 행동을 한다 또는 안 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두 개로 범주형 자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행 행동을 만약에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냐를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독립 변수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출석 여부,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학업에 대한 흥미도, 뭐 학교에서의 어떤 교우 관계,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그 독립 변수로 놓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과연 이 학생이 이제 그 나중에 비행 어떤 활동, 비행 행동,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예측을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 자료였는데 지금 제가 예로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종속 변수가 연속형 자료가 아닌 범주형 자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 리그레션 회기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특별히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앞서서 그 그림에서 회기 선을 찾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기에서는 그 직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렇게 직선이 아니라 그 대표할 수 있는 선이 이제 그 약간의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은 제가 지금 뭐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 있는 많은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뭐 최근 많이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뭐 머신러닝이나 그렇죠? 뭐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이나 이런 어떤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통계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나와 있는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이라든지 디시전 트리, 뭐 랜덤 포레스트, 리치 방법, 뭐 라쏘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학술지 논문을 조금 찾아보시다가 뭐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뭐 어떠한 내용 찾아보시면은 이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논문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회귀 분석이 정말 심플하게 어떤 뭐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의 어떤 그 관계를 보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독립변수가 2개, 3개 뭐 이렇게 있을 때의 관계를 보는 그런 심플한 리그레션도 있지만 우리가 최근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그렇죠? 이런 어떤 조금 어드밴스드된 내용들의 그런 내용들에서도 이 회귀 분석의 어떤 기본 개념이나 기본적인 회귀 분석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가장 간단한 심플한 방법인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x축이 있고요, 그렇죠? y축 보통 x축에 독립변수를 놓고 y축에 종속변수를 놓게 되죠. 이랬을 때 이 자료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점으로 찍혀 있는 이 데이터 자료들의 가장 이 자료들의 어떤 모습, 이 분포된 정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선을 찾는 것이 우리가 선형 회귀, 일반적인 회귀 분석의 가장 주요한 목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 선 가운데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파란 선을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최소 제곱 추정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또는 뭐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냐, 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이 각각의 점, 요 각각의 점에서 그렇죠? 각각의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요 파란 기준선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내렸을 때 요 제곱이니까는 요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그쵸? 제곱이 됐을 때, 그랬을 때 그 값이 다 더했을 때, 지금 점이 여기 뭐 예를 들어 한 20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기준선과의 그 차이, 차이의 제곱, 그것들을 다 더했을 때 가장 값이 작게 나오는, 그 선을 찾는 것이 최소 제곱 추정법, 리스트 스퀘어 뭐 메소드라고 하고요. 우리가 잔차라 리지듀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값과 예측된 값의 차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검은색 점을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관찰한 값이에요. 그렇죠? 관측된 값, 실제. 그리고 이것의 예측 값은 원래는 여기에요. 이 기준선 위에 위치한,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이 관측된 값과, 그러니까 실제 값과 예측 값과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선, 파란 기준선을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예측이 조금 더 잘 못된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많다는 거는 잔차, 다시 얘기해서 실제 관측된 값과 예측된 값의 그 차이를 나타내는 잔차가 크다는 거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조금 빗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선을 찾는 방법, 최소 제곱 추정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기준선, 회귀 분석에서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기준선을 이제 찾는 방법으로 최소 제곱법,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까만색 점으로 나와 있는 이 관찰치 이걸 우리가 y 서버 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y에다가 위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있는 거 이거는 y 바라고 우리가 읽는데 관찰치들의 평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y 값들의 평균. 네. 그것들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보시면은 y 바 오렌지 선으로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y 위에 동그라미 두 개, 점점. 그쵸? y 서브 i 점점 이거는 회귀선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추정값이에요. 추정값.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은 우리가 y 아까 뭐라 그랬죠? yi가 이제 관찰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요 까만색 점으로 나와 있는 점이고요. y 반은 그 y 값들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것들의 차이를 이제 총 편차라고 하고요. 이거는 회귀선을 기준으로 이제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y 그 위에 삭갓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 y 이거는 우리가 햇이라고 하는데 모자처럼 모자를 쓴 것처럼 해서 y 햇 이거 마이너스 y 바 이거는 우리가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 그렇죠?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최소 제곱법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 아까 예를 들어 지금 요 까만 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 점과 요 파란색 그 기준선, 회귀선이죠. 예, 만나는 요 차이, 요거를 제곱해 가지고 우리가 그 최소 제곱법을 사용을 한다고 했고 지금 말씀드린 요 붉은색으로 표현한 요 부분은 이제 회귀선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편차, 그 잔차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회귀선에 의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 y 값이 뭐였죠? 이게 실제 관측된 값, 그렇죠? 그리고 y 햇이 그거였죠. 추정치, 그러니까 기준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 파란 기준선 위에 있는 값.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모든 관찰치, 즉 모든 까만색 점들에 대해서 제곱합을 계산한 후에 직교 분해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 식을 보시면은 뭐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 SST라는 거는 sum of square 우리가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제곱합 sum of square tota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SR은 sum of square residual 아까 우리가 잔차 residual 얘기를 했었죠. 그걸 나타내는 값이고 SSE는 sum of square estimation 추정치의 제곱 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뒤에 우리가 그 가설 검정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 뭐 잠깐 나와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뭐 크게 너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으셔도 되고 내가 회계 분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그래도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곱합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여러 가지 통계책, 회계 분석을 다루고 있는 통계책들은 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회귀선, 그 기준선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최소 제곱 추정법,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련된 어떤 회귀 모형을 구성을 하는 그 추정식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했을 때 그 제곱합이라는 sum of square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네, 두 가지 방법의 어떤 유의성 검정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테스트를 했을 때를 한번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 t-테스트에서 그 가설을 설정을 하고 유의성을 검정을 할 때 했던 것이 어떤 내용이 있었죠? 예, 그 집단 간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예, 결국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검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산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집단이 이제 3개 이상일 경우가 이제 대부분일 텐데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또는 있다. 네, 이 내용을 갖고 그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회귀 분석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그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유의성을 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측 모형이 과연 유의한가? 네. 우리가 앞서 그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그 X축과 Y축이 있고 중간에 그 자료들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기준선인 회기선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렇죠? 선을 그어봤죠. 네.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그 선을 구할 때 우리가 그 임의적으로 그냥 그 선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모형을 어떤 식을 만들어서 예측 모형을 만들어서 그 회기선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우리가 기준선이 아까 봤던 그 기준선 다른 얘기로 이런 그 우리가 설정한 예측 모형이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검정을 하는 것이 회귀 분석에서의 첫 번째 유의성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크게 봐서 과연 어떤 변수가 유의한 예측 변수인가?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독립 변수를 이 경우에 다른 말로 예측 변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그 독립 변수들이 한 개만 있고 종속 변수가 한 개 있고 뭐 이런 경우 이런 정말 간단한 심플한 경우도 있지만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뭐 독립 변수가 뭐 3개, 4개, 5개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많은 독립 변수 중에서 과연 어떤 독립 변수가 그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다른 말로 어떤 예측을 잘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검정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는 예측 모형.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기준선, 회기선,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잘 설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주어진 독립 변수들이 함께 어느 정도 예측 변수의 별량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R 크기에 대해 F 분포 결정을 한다. 회귀 분석에서도 이제 F 분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도. 우리가 그 분산 분석에서 F 분포 그리고 그 자유도 얘기 나왔었죠. 이 회귀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F 분포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어떤 변수가 유의한 예측 변수인가? 여기서는 각 독립 변수, 이 경우에는 이제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를 이제 설정을 한 것인데 각 독립 변수의 회귀 개수, 그렇죠? 회귀 개수 어떤 것이 유의한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뭐 t 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베타 값으로 서로 비교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가지고 유의성 검정을 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모형 전체에 대한 유의성 검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일 때 과연 어떤 특정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잘 예측할 수 있는지
그쵸? 예, 이것을 또 유의하게 이제 검정하는 것이 두 번째 그 통계적 유의성 검정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을 위한 자료의 유형, 네,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선형 회귀에서는 독립 변수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연속형 자료라고 그랬죠. 연속형 자료라는 거는 이 등간 척도 이상, 등간 척도 또는 비율 척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 역시 연속형 자료, 등간 또는 비율 척도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은 독립 변수 중에서 명목 또는 서열 척도, 그렇죠? 명목 또는 서열 척도. 이거는 우리가 연속형 자료가 아니라 범주형 자료죠. 그렇죠? 예. 이렇게 측정된 경우에 재부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더미 변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에 이제 성별이 있는 거예요. 성별. 예. 성별이 있는데 우리가 성별은 이제 뭐 여자 아니면 남자 뭐 대부분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명목 척도 수준으로는 명목 척도 수준이죠. 그렇죠? 예, 명목 척도 수준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경우에는 범주형 자료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 코딩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를 뭐 0으로 하고 남자를 1로 하고 또는 뭐 거꾸로 남자를 0으로 하고 여자를 1로 뭐 이렇게 코딩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더미 코딩, 네, 더미 코딩을 한다면 이런 명목 변수 또는 서열 척도로 된 변수들도 우리가 이 독립 회귀 분석에서 그 독립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더미 코딩 하는 거, 뭐 이거를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실제 자료 분석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통계책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더미 코딩 하는 거, 더미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선형 그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모두 연속형 자료, 그쵸? 척도 수준으로는 등간 척도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그 독립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들 같은 경우에 명목 척도, 서열 척도로 되어 있는 변수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더미 변수화 시키면 또는 더미 코딩을 하면은 그것을 회귀 분석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회귀 분석의 가정, assumption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을 이제 아까 설명드릴 때 우리가 어떤 뭐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이 회귀 분석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회귀 분석에 또 뭐 종류가 많이 있었죠. 예, 그 회귀 분석의 어떤 그 세부 방법에 따라서는 예, 아주 뭐 파워풀한 또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귀 분석을 이제 연구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귀 분석을 우리가 뭐 아무 자료나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연속형 자료일 때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과연 그 조건만 만족을 하면은 우리가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네. 뭐 일단 그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독립 변수와 그 종속 변수가 연속형 자료면은 일단 회귀 분석할 수는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SPSS를 비롯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실제로 뭐 진행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지금 가정들이 있죠. assumption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회귀 분석의 결과를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비록 자료의 형태가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 자료라 우리가 회귀 분석을 뭐 통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 회귀 분석 어떤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가정들이 사전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회귀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내 연구 상황에서 내 연구 자료들이 지금 이러한 그 가정들을 과연 충족할 수 있는지 만족할 수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런 가정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자료의 형태를 뭐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고려를 해 봐야 되죠. 뭐 일부 자료를 삭제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조금 이상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뭐 자료를 다시 수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등등. 그래서 가정들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첫 번째 표본 우리가 사용하는 샘플은 모집단을 대표하여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회귀 분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표본 샘플을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모집단을 당연히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당연한 성질의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되는 변수들 즉 x와 y는 반드시 정규 분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정규 분포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정규 분포는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종 모양의 그렇죠? 종 모양의 좌우가 대칭인 그렇죠? 이렇게 가운데를 그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인 이런 분포 정규 분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분포의 모양을 해야만이 우리가 회귀 분석을 적절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x의 모든 값에 대한 y 값의 잔차 분포는 동일한 형태, 동일한 분포를 보여야 된다. 자, 우리가 앞서서 잔차, 리지듀얼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렇죠? 잔차라는 거는 그 우리가 관측되는 값, 그렇죠? 관측되는 값과 그 우리가 예측되는 값. 다시 그 그래프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관측되는 값은 그 우리가 그 어떤 좌표 그래프에서 점으로 그렇죠? 까만색 점으로 찍혀 있던 각각의 값들이 다 우리가 실제 관측 가능한 관찰 가능한 값들이고요. 그리고 예측된 값은 그 지점에서 예측된 값은 바로 그 관측된 값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 우리가 그 회기선 직선과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예측된 값이라고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측된 값과 예측된 값의 차이, 그 차이를 잔차 또는 리지듀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잔차 분포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그 점들에 대해서 그 잔차를 다 구하면은 그것도 또 어떤 분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구한 분포가 동일한 형태의 분포를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우리가 이제 등분산성 그리고 독립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분산성은 말 그대로 분산이라는 게 흩어져 있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등 같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같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독립성은 이제 그 우리가 x 값과 y 값이 어떤 그 리지듀얼의 값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그 어떤 특성 뭐라 그래야 될까요? 특정한 어떤 관계가 있으면 안 되고 서로 독립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x와 y의 관계는 선형이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회귀 분석이 가장 간단한,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회귀 분석 방법인 리니어 리그레션, 그렇죠? 선형 회귀이기 때문에 당연히 x와 y의 관계는 선형이어야 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예, 4가지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을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이 연속형 자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회귀 분석 그 결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얻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그 기본적인 가정들이 예, 충족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우리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 어떤 목적, 네,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연속형 원인 변수, 뭐 독립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연속형 결과 변수, 네, 종속 변수입니다. 그 독립 변수가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과연 미치는지,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한다. 두 번째,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영향 관계,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인과관계, 예,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성립되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과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리고 과연 영향이 있다면 얼마나 그 영향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회귀 분석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도 두 변수 간의 관계의 유무, 관계의 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상관 분석을 통해서 x와 y 그 두 어떤 변수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렇죠? 그리고 상관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했죠. 예, 상관이 있다면 그 상관이 얼마나 큰지, 예, 또는 방향, 그렇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예,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두 변수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설명을 할 수는 없다. 예, 상관,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변수가 뭐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질 경우 그것을 뭐 종속 변수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독립 변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관관계 또는 뭐 영향이 있다 없다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 요것은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예, 두 변수 간에 예를 들어 x와 y라는 그 두 변수의 어떤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두 변수는 상관관계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두 변수 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100% 확실하죠. 그렇죠? 예. 하지만 반대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다시 얘기해서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과관계를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변수 간의 영향을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계와 원인과 결과 두 변수의 어떤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예,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회귀 분석에서의 이제 가설 검정과 검정 통계량. 예, 첫 번째, 뭐 기무가설, 예, 연가설이라고도 하는 기무가설은 공부 시간 또는 뭐 지능 지수. 여기서는 지금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거죠. 공부 시간이라는 것과 지능 지수. 이것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적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고 기호로는 이제 뭐 베타 1은 0.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베타라는 거는 그 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각 독립 변수의 어떤 그 개수, 예,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대립 가설은 공부 시간 또는 뭐 지능 지수는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베타 1이 0이 아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아까 앞서서 그 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을 검증을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모형 자체에 대한 유의성 검증과 각각의 독립 변수가 과연 유의한지 어느 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그 유의성 검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형 자체에 대해서 유의성을 검증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분산 분석에서 봤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F 검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의성을 검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이었던 각각의 독립 변수들 중에서 어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통계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검증을 하는 데는 이제 T 검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유의성을 검증을 한다. 따라서 이 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검정 통계량이 이 F 그리고 T 둘 다 검정 통계량이 될 수 있고 모형 전체에 대한 검정은 이제 F 검정 그리고 각각의 독립 변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이제 T 검정을 통해 가지고 유의성을 검증을 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통계적인 그 유의성 검증을 할 때 이제 뭐 두 가지 회귀 분석에서는 두 가지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모형, 그렇죠? 연구 그 모형 또는 그 우리가 설정한 기준선, 그것이 과연 통계적으로 그 유의한지 여부를 이제 검증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이런 식, y는 뭐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오차 엡실론 뭐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1차 함수, 그렇죠? 또는 뭐 1차 방정식의 모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하나 있고 종속 변수가 한 개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그 선형 회귀 분석을 나타내는 그 식 또는 뭐 모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y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속 변수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x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독립 변수, 그렇죠? 그리고 알파로 표시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인터셉트 또는 이제 절편이라 그러죠. y 절편 우리가 그 함수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뭐 이때쯤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1차 함수, 1차 함수 y축과 만나는 지점, y 절편이라는 것이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베타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 베타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파와 베타는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고 걔네들은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들은 연구자의 통제 아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독립 변수들은 연구자가 이제 어떻게 그거를 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죠. 연구 모형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통제 아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독립 변수들은 이제 fixed effect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독립 변수 값에 따른 종속 변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제 함수 관계에 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독립 변수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y 값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모형을 설정을 해서 y 값을 이제 예측을 하고자 이런 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 그리고 모형을 이런 방식으로 설정을 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가 이제 한 개인 경우, 독립 변수가 한 개, 종속 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우리가 단일 회귀 분석이라고
예, 하고요. 독립 변수가 이제 여러 개인 경우 이때를 다중회귀 분석 또는 뭐 중다회귀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첫 번째 단일 회귀 분석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변수 또는 이제 독립 변수가 한 개고 이 한 개의 변수가 결과 변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분석이고 두 번째 다중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이제 두 개 이상이에요. 그렇죠? 예, 두 개 이상이 이 종속 변수 또는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이제 파악하는 분석이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한 개면은 사실 뭐 어느 변수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중회귀에서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 개의 독립 변수 중에서 과연 어느 변수가 그 결과 변수, 그렇죠? 종속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또 그 뭐 과제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런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중다회귀의 그 중다회귀 또는 뭐 다중회귀죠. 예, 그거 예시가 되겠네요. 공부 시간이라는 독립 변수가 하나 있고, 그쵸? 지능 지수라는 독립 변수가 한 개 또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라는 종속 변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이제 공부 시간, 지능 지수 두 개의 독립 변수가 각각 이제 비표준화 계수라고 해서 이렇게 값들이 나와 있고 이제 표준 오차, 표준 오차 값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t 밸류, t 값이 나와 있고 다음에 p 밸류, 유의 수준을 우리가 결정할 때, 유의 여부를 결정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p 밸류, p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모형 전체적으로 지금 이 회귀 분석에서는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라는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의 성적이라는 종속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형을 설정을 해서 회귀 분석을 했더니 이것들이 설명하는 것이 71.2%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표에 보시면 R 스퀘어, R 제곱이 0.712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SPSS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이제 돌려보시면은 이 결과값의 R 스퀘어, R 제곱 값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R 스퀘어가 의미하는 거는 이 공부 시간이라는 것과 이 모형에서 지금 설정한 공부 시간, 지능 지수라는 것이 성적을 설명하는 정도가 전체의 약 71.2% 설명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R스퀘어 설명력이 71.2%뭐 이 정도면은 뭐 아주 높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한 20에서 30%이 정도만 나와도 뭐 설명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부 시간, 그렇죠? 독립 변수가 두 개예요.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 과연 어느 게 더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공부 시간은 이제 t 밸류 값이 3.242 그리고 지능 지수는 마이너스 0.35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을 보면은 요 공부 시간은 0.014 p-밸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유의수는 0.05보다는 작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능 지수는 p-밸류, p-값이 0.736이에요. 유의 수준 0.05 우리가 알파 값으로 놓는 그것보다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능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그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공부 시간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능 지수는 보시면 t 값이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 그렇죠? 그 성적에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능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공부 시간이라는 것이 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비표준화 계수는 우리가 독립변수 한 단위가 그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변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이 한 단위, 한 단위라는 게 지금 한 시간인지 뭐 하루인지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고, 공부 시간이 어쨌든 한 단위 증가할 때 성적이 4.427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4.427일 점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어떤 뭐 비율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연구자가 미리 잘 설정을 해놔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회귀 분석, 독립변수가 하나인 단일 회귀 분석과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다중 회귀 분석에서, 특히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그 전체적인 어떤 영향력을 본 모형의 영향력을 본 다음에 과연 어떤 독립변수가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이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R 스퀘어, R 제곱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네, 이 R 스퀘어는 우리가 설명력 또는 결정 계수라고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의 의미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이제 설명하는 정도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변수가 뭐 한 개이든 아니면 여러 개이든 간에 그 회귀분석 어떤 모형이 모형 전체가 그 종속변수를 이제 설명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1이면 이제 10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R-스퀘어가 20-30%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설명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분야에 따라서는 뭐 여기서 예로 나온 지금 어떤 뭐 거시경제, 주식에서는 이 설명력이 5%도 안 나온다. 그 얘기는 어떤 모형에 있는 변수들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우리가 뭐 예상치 못했던 다른 그런 요인들, 다른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 20-30% 정도의 설명력이면은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F값 그리고 P밸류 이것들은 이제 회귀 모형 그쵸? 그 각각의 독립 변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모형 전체 그 식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회귀 모형이 과연 통계적으로 적합한지 유의한지 그것을 검증하는 통계량이다. 일반적으로 F값이 이제 크면 클수록 유의할 가능성이 높고요. P밸류는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알파 수준이죠. 0.05보다 작으면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회귀 값이 그 FB 보시면 이제 40.161 나왔죠. 그리고 그 P밸류 값이 0.000이니까 0이죠. 그래서 이 P밸류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첫 번째에서는 그 회귀식 전체 또는 회귀 모형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F값을 이용을 하고 P밸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T밸류, 그쵸? T밸류와 P값. 이거는 어떤 경우였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다중 통계, 그쵸? 다중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예, 2개 이상인 경우, 그 경우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원인 변수, 각각의 독립 변수가 결과 변수 또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검증한 통계값이다. 따라서 t값은 앞서 살펴본 f값과 마찬가지로 클수록, 그리고 p밸류 p값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그 독립 변수가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품 만족도라는 것과 직원 만족도, 그리고 이미지 만족도, 뭐 이런 게 있고, 지금 종속 변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제품의 구입량, 그렇죠? 또는 뭐 소비량, 이런 것이 종속 변수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 개의 그 독립 변수 중에 어느 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와 있는 이제 t값, 그렇죠? t밸류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품 만족도 같은 경우는 t값이 4.24로 크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p밸류가 0, 0.05보다 작죠. 따라서 제품 만족도는 그 우리가 종속 변수를 만약에 뭐 소비량, 제품 소비량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제품 만족도는 그 소비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얼마큼? 4.24 정도의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직원 만족도라는 이 두 번째 독립 변수는 t값이 2.114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p밸류가 0.035가 나왔습니다. 이 p값도 0.05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 만족도라는 독립 변수도 종속 변수에 이제 유의한 영향 2.114 정도의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세 번째, 이미지 만족도 마찬가지로 t 값이 3.5959, p밸류가 0.0000이에요. 그쵸?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미지 만족도도 그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세 가지 제품 만족도, 직원 만족도, 이미지 만족도 세 가지 독립 변수가 모두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SPSS 같은 통계 패키지를 이제 이용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결과들, 어디를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계 분석에서는 두 가지 통계적인 어떤 검증을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모형 전체, 그렇죠? 모형 전체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형 요약, 전체 모형에 대한 검증이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정도 우리가 설명력 또는 결정 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모형 요약에 R 제곱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0.845 퍼센트로 나타나면 84.5%의 설명력,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모형 전체에 대한 어떤 그 통계적인 검증, 우리가 F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산 분석의 그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무가설에서는 뭐 회의계수가 0이다, 그렇죠? 뭐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 분산 분석 이 표를 보시면은 F값과 우리가 유의 확률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값이 310.019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유의 확률이
뭐 0이에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유의 수준 알파 0.05보다 이 p-value 값이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귀무가설, 영가설을 기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립가설을 우리가 채택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수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한 개예요. 그쵸? 예, 한 개고 그 독립 뭐 숙성 기간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t값, 예, t값으로 봐야 되죠. 17.607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의 확률이 0이기 때문에 독립 숙성 기간이라는 그쵸? 예, 이 숙성 기간 독립은 독립 변수를 의미를 하는 것 같네요. 그쵸? 예, 어쨌든 이 숙성 기간이라는 이 변수는 종속 변수인 판매가에 유의한 플러스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이제 식으로 만약에 나타낸다면 y 판매가는 여기 기울기 그쵸? 예, 기울기는 요거 마이너스 2.891 더하기 다음에 요 회기 개수 그쵸? 2.492 곱하기 그 숙성 기간 그쵸? 예, 2.492 곱하기 x 예,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회귀 분석을 다뤘는데 뭐 갑자기 우리가 이 좀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회귀 분석을 조금이라도 아셨던 분은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이해가 예, 깊어지는 뭐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회귀 분석을 다 완전히 뭐 마스터하고 예, 나는 이제 연구할 때 회귀 분석은 뭐 아무 문제 없어. 예, 뭐 이 정도 어떤 예,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다를 거라고 예, 그렇게는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고요.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연구 상황에 맞게 이런 회귀 분석을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귀 분석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셔서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측, 설명 예,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이제 종속 변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구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귀 분석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에 조금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준비한 내용은 다 이제 다룬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뭐 다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연구 방법 그리고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